세계가 흔들릴 때 왜 한국은 멈추지 않았는가? 국제회의장에서 들리는 언어는 점점 거칠어졌고 타협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었다. 한때 인류가 합의했다고 믿었던 가치들은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니라 시험 문제처럼 다뤄진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분노가 일상이 된 도시들, 그리고 정치 언어가 설득이 아니라 적대의 도구로 쓰이는 장면들을 나는 직접 취재해 왔다. 이제 이런 풍경은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서 있으면 다음 장면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 분열된 군중, 서로 다른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제도의 목소리. 법은 존재하지만 신뢰는 사라지고 시스템은 남아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기자로서의 나는 이 장면들을 기록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나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다. 또 하나의 위기, 또 하나의 실패. 솔직히 말해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기술 경쟁 역시 다르지 않았다. 세계 최고를 외치던 국가들조차 내부를 들여다보면 피로가 쌓여 있었다. 혁신은 구호로 남았고 기술력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 글로벌 무대에서 각국은 앞다투어 미래를 말했지만 그 미래가 시민의 삶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조선업이든 반도체든 새로운 산업이든 모든 논의는 속도와 점유율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이 시스템은 위기 앞에서 끝까지 작동하는가? 시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술은 공동체를 앞으로 밀어주는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는가?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침묵이거나 회피였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면 금이 가는 구조들이었다. 이런 취재가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다.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과연 남아있을까?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나라가 존재할까? 기자로서 이런 질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의 증거였다. 희망을 전제로 질문하지 않게 된 사회. 그게 내가 목격한 세계였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나라를 찾았다. 하나쯤은 다를 것이라 기대했다. 정치 구조가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른 사회, 역사적 조건이 전혀 다른 곳이라면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취재가 이어질수록 느껴진 것은 놀라운 유사성이었다. 문제의 형태는 달라도 한계는 비슷했다. 어떤 나라는 제도가 강하다고 말했지만 시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뒤였다. 어떤 사회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지만 그 기술이 사회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더 깊은 격차를 만들고 있었다. 또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강조했지만 갈등 앞에서는 절차를 견디지 못했다. 위기가 오면 약속은 쉽게 뒤집혔고 책임은 항상 다음 세대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 상황이 특수하다는 설명,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 그러나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 사회가 이미 멈춰 서 있다는 인상은 더 강해졌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자로서의 회의감은 점점 커졌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도 아니다. 다만 갈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다시 작동하는 구조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지쳐 보였다. 기술 경쟁은 사람을 소모시키고 정치적 선택은 사회를 더 갈라놓았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자 도생에 가까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쯤 되자 취재 일정 속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 방문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한국은 단지 비교 대상 중 하나였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
기술력이 강한 국가, 빠르게 성장한 경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특별한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기대 없음이 이후의 기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나라를 찬양할 준비도 어떤 사회를 이상화할 의지도 없이 들어간 취재였기 때문이다. 그저 같은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이 사회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도는 실제로 작동하는가? 시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취재 일정이 잡혔을 때 나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나라를 다녀왔고 너무 많은 비슷한 보고서를 읽어왔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빠른 성장, 높은 교육 수준,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 이런 설명들은 이미 충분히 익숙했다. 그래서 한국은 내 취재 목록에서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 비교를 위한 기준점 혹은 확인 절차 정도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도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다. 공항은 효율적이었고 도시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풍경은 글로벌 도시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일부러 눈에 띄는 장면을 찾지 않으려 했다. 이미 기대를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기대는 종종 관찰을 왜곡한다. 그래서 나는 같은 질문만을 반복하기로 했다. 이 사회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도는 실제로 작동하는가? 시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가? 첫 인터뷰에서도 나는 조심스러웠다. 제도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나 비슷하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순간이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그 사회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성과보다 최근의 장면을 묻기 시작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했는가? 혼란의 순간에 누가 움직였는가? 흥미로운 것은 답변의 태도였다. 과장된 설명이 거의 없었다. 자랑으로 들릴 만한 표현도 많지 않았다. 대신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은 당연하다는 표현이었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며 다음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 이 당연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선택처럼 들렸다. 도시를 이동하며 나는 작은 장면들을 기록했다. 갈등이 있었던 현장, 논쟁이 치열했던 이슈,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결정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 보면 항상 같은 결말이 있었다. 소란은 있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비판은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점이 나를 멈추게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갈등이 곧 붕괴의 신호였지만 여기서는 갈등이 작동의 일부처럼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인가? 아니면 구조의 차이인가? 혹은 우연인가?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산업 현장, 기술 개발 현장,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들. 겉으로 보이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와 부담이 쌓이는 곳을 중심으로 취재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이 나라를 단순한 비교 대상으로 두고 있던 내 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은 특별히 조용하지도 유난히 감동적인 연출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던 어떤 리듬이 살아 있었다. 멈추지 않는다는 감각, 위기 속에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힘. 그것은 숫자나 보고서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국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발표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도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 순간들이었다. 갈등이 정리된 뒤에 평범한 출근길, 논쟁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시스템,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일상성은 내가 취재해온 다른 사회들에서는 점점 보기 어려워진 장면이었다.
특히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느낀 차이는 분명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앞서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대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산업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선업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계 최고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이 나를 놀라게 했다. 많은 나라에서 혁신은 미래를 약속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혁신이 현재를 유지하는 도구처럼 보였다. 기술력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웠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기보다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위기 대응 방식에서도 같은 결이 보였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사회는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있었고 논쟁도 격렬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았고 절차를 건너뛰지 않았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작동하는 방식을 유지하려 했다. 이 선택은 겉보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다. 다음 위기 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존중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한국은 완벽해서 버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한 채 작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이 놓치고 있던 태도였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 다시 시도할 수 없게 된다. 취재를 마치며 나는 내 나라를 떠올렸다. 우리 역시 기술력을 자랑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절차를 견뎌냈는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시스템을 신뢰했는가? 한국에서 본 장면들은 이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기록하려 한다.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세계가 다시 한국을 부르기 시작한 이유는 거창한 성공 한국에서의 취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다. 무엇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이 나라는 아직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하다. 특별함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작동함은 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위기는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사회는 빠르게 방어적인 태도로 바뀐다. 책임을 미루고 절차를 생략하고 단기적인 해법에 매달린다. 그 과정에서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진다. 내가 취재했던 여러 나라들이 그랬다. 처음엔 위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같은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에서 본 장면은 조금 달랐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회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 애썼다. 동시에 방향도 쉽게 틀지 않았다. 결정이 느려 보이는 순간에도 절차는 유지되었고 기록은 남았다. 이 점이 중요했다. 많은 사회에서 위기 속 결정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음 위기 때 같은 혼란이 반복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결정의 흔적이 남았고 그 흔적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기술과 산업에서도 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려 했다. 놀라웠던 것은 기술력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산업은 제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제도는 사회적 신뢰 위에 놓여 있었다. 조선업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경쟁국을 이야기하기보다 공정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세계 시장이라는 말보다 이 과정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을 더 자주 했다. 이 태도는 글로벌 경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격적인 언어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신 지속성에 가까웠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기간의 성과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힘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위기 이후에도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다. 불만도 많았고 비판도 거셌다. 그러나 그 비판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향하지는 않았다. 제도를 고치자고 말했지 제도를 버리자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제도를 믿지 않는 사회는 결국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많은 사회가 능력 있는 개인을 원하지만 한국은 작동하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반복해왔다. 개인의 영웅담보다는 시스템이 버텨주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였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 앞에서는 가장 강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동을 멈추는 선택을 쉽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이 수많은 나라와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오랫동안 노트를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화려한 문장도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도 많지 않았다. 대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다. 유지, 기록, 절차, 다음. 이 단어들은 기사 제목으로 쓰기에는 다소 밋밋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밋밋함이야말로 이 나라를 설명하는 핵심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을 찬양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을 하나의 사례로 두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왜 어떤 사회는 갈등 앞에서 멈추고 어떤 사회는 갈등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는가? 왜 기술이 분열을 심화시키는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가? 이 질문은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부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절차를 견디지 못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빠른 결론을 위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가? 한국에서 본 장면들은 이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다. 소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 선택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라는 형태로 축적되었다. 나는 이 기록을 하나의 결론으로 남기지 않으려 한다. 대신 질문으로 남긴다. 세계가 점점 불안정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빠르게 무너지는 길과 느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그리고 어쩌면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일지도 모른다. 멈추지 않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는 선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 때문이 아니다. 멈추지 않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신뢰 때문이다.